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싶은 제2의 쉼책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일상 속에서 치이고 힘드셨던 분들,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설득의 심리학 1권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은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권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원칙, 그리고 2권은 상대의 동의를 얻어내는 50가지의 설득 기술, 그리고 3권은 작은 시도로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스몰 빅의 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1권 파트 2 상호성의 원칙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기브 앤 테이크가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하고 또 상대에게 베풀었을 때는 그만큼의 대가를 바라게 되는 게 보편적인 인간 심리인데 이 책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설득의 심리학, 저자 로버트 치알디니. 파트 2 상호성의 원칙, 받은 대로 갚아야 한다. 몇 년 전 한 대학 교수가 간단한 실험을 실시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택한 다음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발송한 것이다. 모종의 반응을 예상하긴 했지만 실제로 벌어진 결과는 깜짝 놀랄 정도였다. 교수를 만나본 적이 없음은 물론 이름도 들어본 적조차 없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답장이 쏟아진 것이다. 그러나 답장을 보내온 사람들 중 정체불명인 교수에게 신원을 묻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저 그들은 카드를 받으면 무조건 답장을 보내야 한다는 자동화된 반응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다. 비록 실험 규모는 작았지만 이 연구는 가장 강력한 설득의 무기 중 하나인 상호성의 원칙이 작동하는 방식을 훌륭하게 보여준다. 상호성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누군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면 우리도 호의로 갚아야 한다. 누군가에게 생일 선물을 받으면 우리도 상대의 생일을 기억했다가 선물을 해야 하며 누군가 우리를 파티에 초대하면 우리도 파티를 열어 상대를 초대해야 한다. 상호성의 원칙은 타인의 호의나 선물, 초대 등이 미래에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러한 부채의식이 얼마나 보편적인지 당신께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 감사합니다와 동의어로 쓰일 정도이며 이런 현상은 영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권도 마찬가지다. 고맙다는 뜻을 지닌 일본어 스미마생은 미래에 자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미를 함축하는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다. 부채의식을 수반하는 상호성이라는 강력한 특징은 인류 문화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 사회학자 엘빈 고울드너와 동료 연구진은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모든 인간 사회가 상호성의 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상호성의 원칙은 모든 사회에 널리 퍼져 있으며 거의 모든 종류의 교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 상호성의 원칙에서 비롯된 고도의 부채 시스템은 인류 문명의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저명한 인류학자 리처드 리키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핵심을 상호성의 체계에서 찾았다. 그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선조들이 의무감으로 이루어진 명예로운 네트워크 안에서 식량과 기술을 공유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이 부채의 그물망을 인류만의 독특한 적응 메커니즘으로 평가하며 각 개인을 대단히 효율적인 집단의 일원으로 만드는 분업,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 상호 의존성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고 본다. 상호성의 원칙을 의례화한 사회도 있다. 한 예로 파키스탄과 인도 일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제도화된 선물 교환 풍습인 바르탄 반지를 들 수 있다. 고울드너는 바르탄 반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목할 점은 바르탄 반지라는 시스템은 자신이 입은 의해를 완전히 보답하고 의무감에서 해방되는 일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은 돌아갈 때 사탕을 선물로 받는다. 혼주는 사탕의 무게를 재어 이 5은 당신 몫입니다 라고 말하며 건네주는데 이는 이전에 당신한테 받았던 사탕을 갚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이다. 그러고는 추가로 사탕의 무게를 재어 이것은 내 몫입니다 라고 말하며 건넨다. 이 혼주 역시 또 다른 예식에서 자신이 건넨 사탕만큼 돌려받고 차후에 다시 갚아야 할 사탕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선물 주고받기가 계속 이어진다. 문화인류학자인 타이거와 폭스는 사회 발전을 이루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바로 미래지향적 의무감이라고 주장한다. 인간 사회는 강력하고 광범위한 미래지향적 의무감을 공유함으로써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즉, 미래지향적 의무감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또한 채택되어 있는 인간 사회에서는 누구라도 안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음식이나 에너지, 보살핌 등의 호의를 기꺼이 베푸는데 이러한 호의는 나중에 자신에게 호의가 필요할 때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렇듯 원조와 무상 제공, 방어와 거래 등의 세련된 협력 체계가 가능해지면서 사회 전체에 엄청난 이익이 발생했고, 그러므로 인류 문명에 이토록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 상호성의 원칙이 사회와 과정을 통해 우리 내면에 깊이 새겨진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의무감이 미래지향적이기는 하지만 지속 기간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비교적 작은 호의의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보답하려는 마음이 약해진다. 그러나 기억에 남을 만한 대단한 선물을 받았을 때에는 의무감이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 상호 의무감이 얼마나 강력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멕시코와 에티오피아가 주고받은 5,000달러의 구호자금과 관련한 놀라운 이야기다. 1985년 에티오피아는 극심한 궁핍과 혼란으로 국제사회에 원조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제는 무너졌고 수년에 걸친 가뭄과 내전으로 식량 수급도 악화되었다. 기아와 질병으로 국민들이 수천 명씩 죽어나갔다. 이렇듯 도움이 절실한 에티오피아에 멕시코가 5,000달러 상당의 구호자금을 보냈다 해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터였다. 그러나 내가 읽은 신문기사는 구호자금 전달 방향이 정반대였다는 내용이었다. 에티오피아 적십자 회원들이 같은 해에 발생한 멕시코시티의 지진 피해자들에게 5,000달러를 보냈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어떤 행동 때문에 혼란에 빠질 때마다 더 깊이 조사해보고 싶은 욕망은 개인적인 고통인 동시에 직업적인 축복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 에티오피아의 행동에 나만큼이나 당황한 어느 기자가 에티오피아 측에 해명을 요청했다.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상호성의 원칙이 얼마나 유효한지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 에티오피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굳이 그 돈을 멕시코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935년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의 침공을 당했을 때 멕시코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답변을 듣고 나니 여전히 놀랍긴 했지만 궁금증은 풀렸다. 상호성의 원칙이 문화적 차이와 지리적 거리, 극심한 기근, 오랜 세월, 자국의 절박한 상황 등을 모두 초월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상호성에서 비롯한 의무감이 반세기가 지난 후에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를 거두었다. 50년 동안 이어진 의무감이 에티오피아 문화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외적인 현상이라면 역시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2007년 5월 27일 워싱턴 DC에서 정부 관리로 활동하는 크리스티안 크로너가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휩쓸고 지나간 재해 현장에 정부가 시기적절하게 대처한 데 자부심을 보이며 홍수를 당한 뉴올리언스시와 그 밖의 많은 재해 현장에 펌프와 배, 헬기 기술자, 구호 물품 등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비극적인 재난 앞에서 미 연방정부가 얼마나 서툴고 부적절한 대처로 일관했는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 한 예로 루이지애나 주민들을 원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정부가 자랑에 맞지 않던 로드 홈 프로그램은 당시 시작한 지 8달이 지난 시점이었는데도 아직 전체 원조 요청 규모의 80%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크로너라는 사람은 뻔뻔하기로 소문난 정치가들 중에서도 유난히 더 후한무치한 인간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사실 크로너는 자국 정부의 노고에 충분히 만족할 만한 입장에 있었는데 그는 미국 정부 관리가 아니라 미국 주재 네덜란드 대사였기 때문이다. 그는 카트리나로 파괴된 미국 멕시코만 연안에 네덜란드에서 제공한 원조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가지 문제의 답은 구했지만 또 하나의 아리송한 문제가 남는다. 왜 하필 네덜란드일까? 다른 나라들도 태풍 직후 원조를 제공했다. 그러나 네덜란드처럼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준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당시 크로너 대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그리고 루이지애나 주민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네덜란드 정부가 홍수 피해 주민들에게 장기적인 원조를 제공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토록 특별한 원조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설득력 있는 이유도 제시했다. 50년 전 네덜란드가 뉴올리언스에 신세를 진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1953년 1월 31일 네덜란드에 무자비한 강풍이 불어닥쳐 총 25만 에이커의 육지에 바닷물이 범람하면서 제방과 부두, 가옥 수천 채가 파괴되고 2,00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네덜란드 관리들은 곧 뉴올리언스 지방정부에 원조와 기술 지원을 요청했고 당시 뉴올리언스 정부의 지원으로 건설한 새로운 배수 시스템 덕분에 이후 유사한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왜 뉴올리언스에 외국 정부에서 제공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아마도
미국 정부는 뉴올리언스에 별로 신세진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만약 그렇다면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제 뉴올리언스 주민들 역시 미국 정부에 대해 유권자, 자원봉사자, 기부자,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깝게도 준법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시인 W.H. 오든이 노래했듯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어린아이도 알만한 사실을. 악한 일을 당한 사람은 악한 일로 갚는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게 보면 2007년에 주 방위군과 주 경찰, 시 경찰까지 인원을 보강해 끊임없이 순찰을 했는데도 뉴올리언스의 살인사건 발생률이 30%나 급증하며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미국에서 가장 유혈이 낭자한 도시가 되어버린 것도 이해할 만한 일이다. 약간 일반화해서 말하자면 상호성의 원칙은 자신이 보여준 행동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상호성의 작동 방식. 인간 사회는 상호성의 원칙에서 상당한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은 상호성의 원칙을 신뢰하고 따르도록 확실히 훈련받고 있다. 우리는 모두 상호성의 원칙을 어기지 말라고 배웠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사회적 제재와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받기만 하고 내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혐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파렴치하고 배은망덕한 인간, 무임승차자 등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다 보면 우리 부채의식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에게 걸려들 때도 많다. 상호성의 원칙이 설득의 무기라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들이 그 원칙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이용하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심리학자 데니스 레건이 실시한 실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피험자를 다른 피험자 한 명과 함께 미술작품 몇 점을 평가하도록 하는 미술 감상 실험에 참가시켰다. 다른 한 명의 피험자는 동료 피험자인 척 했지만 사실 레건 박사의 조수였다. 실험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조는 요청하지도 않은 작은 호의들을 진짜 피험자에게 베풀었다. 실험 도중 휴식 시간에 조는 몇 분 동안 실험실을 나갔다가 콜라 2병을 들고 들어와 한 병은 자신이 마시고 나머지 한 병은 피험자에게 건네주면서 실험자한테 콜라 좀 마셔도 되냐고 물어보니 괜찮다고 해서 같이 마시려고 한 병 더 사왔어요. 라고 말했다. 두 번째 실험에서 조는 피험자에게 아무런 호의도 베풀지 않았다. 휴식 시간에 잠깐 밖으로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밖의 조의 모든 행동은 첫 번째 실험과 동일했다. 미술 작품 평가가 끝나고 실험자가 잠깐 실험실을 비운 사이 조는 피험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당첨되면 신차를 받을 수 있는 복권을 자신이 지금 판매 중인데 복권 최다 판매자는 상금으로 $50를 받게 되어 있으니 한 장에 25센트짜리 복권을 구매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한 장만 사주셔도 됩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요. 이 연구의 주 목적은 두 가지 조건에서 피험자가 구입하는 복권의 매수가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보는 것이었다. 조는 당연히 처음에 콜라를 건네며 호의를 베풀었던 피험자에게 더 많은 복권을 팔았다. 조에게 뭔가 신세를 졌다는 생각을 한 첫 번째 피험자들은 아무런 호의도 제공받지 못한 두 번째 피험자들보다 2배나 많은 복권을 구매했다. 레건의 연구는 상호성 원칙의 작동 방식을 매우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상호성의 원칙을 이용해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압도적인 위력. 상호성이 다른 사람의 승낙을 얻어내는 효과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이유는 상호성의 원칙이 지닌 압도적인 위력 때문이다. 그 힘은 몹시 강력해서 부채의식 같은 감정이 없다면 단박에 거절당할 법한 요청에도 네 라는 응답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다. 레건의 두 번째 실험 결과를 보면 상호성 원칙의 위력이 어떤 요청의 수락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정 요인들을 무력화시키는 일반적인 경우를 볼 수 있다. 레건은 상호성 원칙이 승낙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호감이 승낙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두었다. 조에 대한 호감도가 복권 구매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기 위해 레건은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조에 대한 피험자들의 호감도를 평가했다. 그러고는 피험자의 호감도와 그가 조한테서 구입한 복권의 매수를 비교해 보았다. 조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수록 복권 구매량도 확실히 높아졌다. 이 정도로는 놀라운 발견이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큰 호의를 베풀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니 말이다. 그러나 레건의 실험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결과는 조한테 콜라를 받은 피험자의 경우 호감도와 승낙 사이 정비례 관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일단 조에게 신세를 지고 나자 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이 없었다. 피험자는 조에게 보답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고 실제로 보답을 했다. 조를 싫어한다고 답했던 피험자도 조를 좋아한다고 답했던 피험자와 동일한 분량의 복권을 구매했다. 상호성의 원칙은 매우 강력해서 평소라면 승낙 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상대에 대한 호감이라는 요인마저 압도해버렸던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행복한 꿈 꾸세요.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